쳤죠? 네. 자, 1번 볼까요? 다음은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 사관을 요약한 것인데 이와 가장 일치하는 역사 연구 활동으로 알맞은 것은 랑케 하면은 사실로서의 역사지요. 객관적인 의미. 역사가는 자신의 주관이나 시대 편견을 배제하고 엄밀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법칙성을 추구는 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고려 진대법의 역사적 의의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높이 평가했다.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뭐야? 주관이 되겠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히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객관 주관? 네, 주관적인 거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자료 수집하는 것은 뭐 객관적인 것이지만은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부분은 뭐야? 역사가의 평가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 의미가 되겠고, 고려 시대 문벌귀족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주, 김씨 등 여러 문벌의 족보를 조사했다. 객관, 주관. 족보는 개인적 집안의 그 자료니까 주관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려 문벌귀족은 경주, 김씨였던 김부식, 경원이시였던 이자겸 이란 인물들이죠. 자, 그러한 인물들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족보 조사하는 것은 자료조사잖아요. 자료조사.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하여 시민혁명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였다. 일반적 원리하면 위에서는 법칙성 추구죠. 근데 이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주관적인 의미죠. 그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하여 시민혁명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한 것이니까 이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간주하고 그 원리를 밝히고자 한 것이죠. 마찬가지 주관적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랑케 사관은 3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 족보도 하나의 사료가 돼요. 사료. 그죠? 실록이라든지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족보도 하나의 사료가 됩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다? 객관적인 사실로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건에 밑줄 친 이 무덤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까지 이 무덤은 고려산 북쪽 줄기의 능선상에 한 개만이 독립하여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고려산 북쪽 능선의 해발 30m 높이의 대지 위에 일직선상으로 여러 기가 더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로가 6.5, 세로가 5.2요. 두께가 1.2m이고 무게가 50톤가량 되는 밑줄, 대형 화강암 판석이 있다 이죠. 이것을 채석하여 1.5km 내지 4.5km 거리인 이곳 고려산 줄기 30m 능선까지 운반하여 높이 1.4m의 두 개의 돌기둥 위에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두 개의 돌기둥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화강암의 판석을 올린 거지. 이렇게 되고. 이게 뭐야? 고인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고려산 줄기의 몇 미터까지? 30m 정도 되면 이 구릉지대예요. 구릉지대. 높은 산은 아니지. 평지는 아니야. 그러면 이들은 주로 구릉지대에 살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살았던 이 시기 사람,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 속에서는 주먹도끼, 집게 등 사냥도구, 무슨 시대? 구석기, 토기는 덧무늬 토기. 이거와 함께 덧무늬 토기가 함께 발견되었다. 그래서 덧무늬 토기는 뭐? 덧무늬 토기는 청동기. 근데 주먹도끼, 집게는 구석기. 틀렸죠? 이 무덤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양식으로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이 고인돌이죠. 고인돌. 이 무덤의 규모를 볼 때 당시 이미 중앙 집권적 고대 사회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니까 고대사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란무덤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중국은 위진남북조의 분열시대다. 중국의 위진남북조는 중국의 혼란기죠. 대략 3세기에서 6세기 정도가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그래서 요 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청동시대니까. 그리고 앞에 덧문이 토기는 청동기 아니고 신석기 시대. 신석기 토기, 덧문이 토기, 1번에. 그래서 청동기 시기 하면은 고인돌에 대한 얘기죠.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삼국의 발전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부여에서 내려온 유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 집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어떤 나라? 고구려죠. 부여에서 내려온 유민, 고주몽이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 집단이 결합해서 이루어졌고, 이들 부족은 중국 문화와 북방의 유목 문화에 접한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정복국가 체제로의 전환할 수 있었다. 북방에서 내려온 유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민 집단의 결합이니까 어떤 나라? 백제죠.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온 유민, 고구려 쪽에서 내려왔겠지. 온조와 비류가 되겠죠. 비류는 일찍 죽어버리고 온조가 백제를 만들었으니까 백제. 우수한 철기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동에 들어온 반면 토착민 집단은 북방 문화를 접한 경험이 부족하여 유민이 지배층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온조가 지배층이 됐다는 얘기죠. 이 지역은 북쪽과 서쪽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 유민 집단의 이주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토착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유민들은 토착 세력에게 흡수 동화되었다. 신라지. 북쪽과 서쪽으로 산맥이 가로막혀 있다. 그렇죠. 태백산맥과 무슨 산맥으로?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죠. 그러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히는 이게 신라니까, 그렇죠? 북쪽과 서쪽으로 산맥이 가로막혀 신라. 북쪽에서 내려온 유민 집단 백제. 여기서 내려온 거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선진문화의 수용은 가, 나, 다순이다. 그렇죠? 선진문화는 주로 어느 나라에 들어왔다? 고구려에서. 고구려에서 북방으로 들어왔고, 고구려, 그런 밑으로 백제, 그래 가장 늦었다 뭐야? 신라. 신라는 지형적인 원인도 되고요. 가나다순, 맞는 말이 되겠네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 시기지. 초기 때니까 아직까지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누가 나와야 돼? 이후에 고구려는 2세기 무슨 왕? 태조왕. 그쵸? 그 다음에 신라는 백제는 몇 세기? 3세기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몇 세기? 4세기 때 내무랑 때 와서 비로소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죠. 이거는 거의 삼국 건국 초기니까 아직까지 이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연맹왕국 단계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치? 아직까지는 연맹왕국 단계. 왜? 유민들이 내려와서 토착민과 결합해가지고 부족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맹이 이루어지고 있지. 그 연맹과의 특성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다. 되죠? 그 다음 처음부터 삼국은 치열한 상호 경쟁? 처음부터는 치열한 거 아니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4, 5, 6세기. 고대과 집권체제가 마련되면서 중앙집권과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4, 5, 6세기 때 치열한 경쟁. 어디를 둘러싸고? 한강을 둘러싸고. 그렇죠? 요거는 지금 건국 좀 더 초기 시기니까 기억하고 디귿에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보기 드물게 쉬운 문제죠. 아니 오늘 침 시험 어려웠어요. 이 싸늘한 분위기. 자, 그럼 4번. 다음과 같은 사상이 대두했을 무렵의 시대상을 추론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
한 안에 모두 들어있고 많은 것 안에 하나가 들어있다. 일중일, 다중일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일직다 다지기는 들어봤는데 일중일 다지기는 처음 들어봐요. 일직다 다지기는 있었는데 제가 빼버렸어요. 그거 넣으면 다 풀까봐. 하나의 티끌 속에 세 개가 담겨있고 모든 티끌 속에 또한 그러하다. 그게 결국은 뭐야?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여럿이 하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과관계예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사상이야? 화엄사상이지 뭐. 화엄사상. 그러면 이 사상이 대두했을 무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화엄사상이 등장하면서 화엄종을 창시해버렸네. 누구? 의상. 그러면 요거는 신라 중대 통일신라 시대 때 그쵸? 왕권의 전제에 기여했던 사상이 바로 화엄사상이지. 우주 모든 그래서 만물을 아우르는 사상이 이거예요. 화엄사상이다. 그럼 우주 모든 만물들은 누구? 부처죠. 부처. 근데 그 부처가 이 땅에 누구와 같다? 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왕이고 곧 뭐야? 부처의 힘이니까 왕권의 전제가 크게 기여했던 것이 바로 화엄사상이에요. 의상 자체가 진골귀족이죠. 왕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권과 크게 기여를 하는 게 의상의 화엄사상입니다. 그래서 1번 잡아주시면 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격화되었다라고 돼 있죠. 선종이 구산이 성립된 게 신라 하대 시기이죠. 교종 5교도 거의 신라 중대 때 이제 이후에 교종 5교가 만들어지고 선종 구산 그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막 대립하게 된 것은 신라 하대 상황에서 고려 초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시대 통합이 이루어지죠. 교종이 먼저 통합되고 의천에 의해서, 그리고 교선 통합에서 천태종, 선교 통합에서 뭐? 조계종. 그래서 이 교와 선의 대립이 격화된 것은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기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라 중대 때니까 시기가 맞지 않겠죠. 자, 교종 5교 중에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통일 이전에 형성된 교종 종파를 보면 고려 보덕스님이 고려 때 무슨 종 개창했다? 열반종이라 그랬죠. 고려는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했다 그랬죠.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니까 보덕스님이 뭐 받아서? 그렇죠. 열받아서 열반종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또 자장스님의 무슨 종? 계율종. 선덕여왕 때지요. 자장을 거는 황룡사 구층모터에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장스님의 계율종. 요것이 이제 통일 이전 고려 신라에서, 그리고 통일되고 의상이 무슨 사상? 화엄사상. 그래서 무슨 종? 화엄종이 개창이 됐고요. 그리고 원효스님 성에 눈 떠버리셨죠. 법성종. 요숙공주와 얼레리 꼴레리 법성종. 그리고 진표스님의 법상종. 이렇게 해서 교종 5교가 완성이 돼. 그리고 선종은 뭐야? 신라 하대 때 등장. 신라 하대 때 선종 구산. 선문 구산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되면서 서로 대립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가서 종파통화 이루어지고요.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불론, 불교 배척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두하였다 고려 말이죠.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후에 조선 초기 때 넘어가면 이제 정도전의 무슨 잡변, 불시잡변까지 이어지고,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신라 하대 시기죠. 지방에서 성주 또는 뭐라 불렸다? 장군이라 불리면서 지방의 행정, 군사, 경제력을 독점했죠. 그래서 지방 세력가로 성장했던 게 호족이다. 그래서 신라 중대 때는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보기와 관계가 깊은 왕의 엽적.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주현 단위로 공무를 부과하는 주형공무법, 그리고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그쵸? 누구? 광종이지.
호주 사람 쌍기라는 인재를 등용해서 과거제, 거론했다 과거제 시행했고,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주형공부법 시행했고, 그 다음, 노비안건법,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노비를 해방시키면 양인수가 늘어나겠죠. 양인수 늘어나면 국가재정도 확보가 되죠. 왜? 역의무와 역증발과 조세내야 될 사람이 늘어나니까. 국가재정 확보, 호족, 견제, 약화. 그럼 뭐가 강화돼? 왕권 강화까지. 그죠? 이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다. 치민유도 수치해서 가지고 백성들에게 수치하려면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막 마구잡이 걷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10분의 1로 줄여주죠. 이게 뭐야? 태조 때 민생안정책이죠. 태조 때 치민유도. 관리들에게 정계와 계명요소 마찬가지 태조 때죠. 태조 왕건. 신하들이 지켜야 될 도리들. 그리고 무슨 10조까지. 훈조 10조. 그리고 밑에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도 마찬가지 태조 때. 그죠? 사신관은 누가 시초가 됐다? 김부가 시초가 됐고, 기인제도는 일종의 인질제도죠. 지방 호족 자식들 수도에 볼문을 잡아두고, 이 사신관제도는 조선시대 때 가면 뭐와 경제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사신관제도입니다. 경제소와 유향소. 그래서 사신관제도는 지방 세력에 대한 또는 호족에 대한 뭐 우대 플러스 견제라 그랬죠. 그래서 사신관에게는 지방에 대한 지방에서 누구 이하 부호장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줬죠. 이건 우대. 그 다음에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연대 책임, 치안에 대한 연대 책임, 견제, 그죠? 거주는 어디 산다? 그래서 수도에 거주하지.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면 수도에 거주하는 지방 세력가들이 경절이들이야. 그들이 있는 곳이 경제소죠. 그리고 지방의 경제소는 유양소와 연락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들도 뭐 지방에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하면서 일부분 자치를 행사하죠. 그래서 둘이 분화 발전된 것이 사신관제도라고 보시면 돼. 우대 플러스 견제.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의 공통점은 호족 견제고, 차이점은 누구는? 사신관제도는 우대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관리의 공복제도. 광종이죠. 공복제도.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 사용하죠. 광덕, 준풍. 태조는 천수라는 연호 사용해요. 고려시대 때 독자적인 연호 사용은 두 분밖에 없어요. 태조하고 광종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독자 연호 사용한 왕이 없어요. 고려 대부분의 왕들은 고려 개성의식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OX. X지. 그죠? 고구려 개성의식. 아, 독자적이구나. 그래서 연호 사용했겠구나. 그럼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딱 두 명만. 그죠? 독자적 연호 사용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다음의 기관이 개혁의 대상을 삼았다고 볼 수 없는 거 보기에서 골라라. 고려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 설치하죠. 신돈을 판사로 기용해서 개혁 정치를 수행합니다. 전, 토지와 민, 백성을 변, 정 바로 잡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됐고, 콘문세족들이 공민왕 때 다 뺏어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콘문세족들 귀족들이 다 노비화 시켜버렸지. 다시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콘문세족의 토지를 다시 빼앗아서 돌려주고,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게 전민변정도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개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됐죠. 정방. 정방을 공민왕 때 폐지하죠. 정방은 무신 집권기 때 누가 설치한 최우가 자기 집에다 설치하면서 인사권을 장악했던 곳이죠. 이 정방을 또 폐지하는 것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몽고풍 금지시키고,
아니지. 개혁의 대상 삼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아, 미쳤네. 백성과 토지인데 정방 몽고풍 왜 이게? 이거는 그냥 공민왕의 개혁 정치예요. 정방 폐지하고 몽고풍 금지하고. 그러면 농장, 토지 맞죠? 권문세족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지. 노비, 백성들이죠. 그래서 티귿, 리얼, 미엄이 개혁의 대상이고 문제는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기억, 리언에서 1번을 올라주시면 되죠. 정방은 이제 왕권 강화의 목적이 되겠고요. 몽고풍은 반원 자주화 정책의 일환이 되겠고, 그죠?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 리언이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없겠네. 자, 그래서 1번을 올라주시면 되고요. 7번. 보기에서 제시된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신라 말기 교종의 기성 사상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걸 믿죠. 신라 말기 있죠. 사색하셔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선이네. 무슨 종? 선종이 되겠네요. 그 다음 원간석기 이후에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 수행돼. 무슨 학? 성리학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면 가는 중앙 진골 귀족의 취향에 어울렸다. 진골이 아니죠. 진골 귀족들은 교종 불교죠. 그러면 얘들은 호족이지. 지방의 호족과 어울리는. 왜? 지방적인 색채가 강했고 참선하려면 지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신라 하대 때 전국의 지방의 유명한 9개 산으로 들어갔죠. 선문 구산, 선종 구산이라고 얘기하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만의 특성이 사색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죠. 인정하고 있죠. 인간만의 특성. 동물도 사색합니까? 동물에 가만 앉아가지고 득도해요. 근데 자는 거지. 배불려서. 그 다음 나는 수용된 이후에 조선왕조의 지배사상이 됐다. 그렇죠. 성리학이 고려말 때 수용되면서 조선시대 때 이어지면서 지배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인간의 삶을 육체적 욕구에 따라 고통에 쌓였다고 했다. 인간의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불교예요. 불교. 불교에서 보면 사성제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에서 현실 세계의 결과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인생의 고통을 쓴맛을 보고 태어났죠. 왜? 병원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이 거꾸로 들고 엉덩이 때리잖아요. 울음 터뜨리려고. 일단은 생일빵부터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게 시퍼렇게 멍이 들면 몽고반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하게 맞은 애들은 한 9살, 10살까지 몽고반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몽고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몽고반점이고. 오래 남아있는 것을 의심해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통이지.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인 거야. 고통의 연속이 바로 불교에서 고성제라 그래요. 그러면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파멸시켜야 된다 해서 멸성제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냐. 8가지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걸 팔정도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그걸 도성제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멸성제라고 불러요. 가는 방법이 팔정도 도성제요. 파멸하면 멸성제가 되면 그러면 열반 올라가요. 이게 이제 사성제라 얘기하죠. 이거 인간의 인생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통스러운 거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을 즐기란 얘기잖아. 부처가 되고 싶지 않은 한은요 고통을 즐겨야 돼요. 나는 지금 고통을 빠개버리고 싶다. 그러면 스님이 되면 되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고려시대 다한글의 내용과 관계 깊은 불교 종파가 세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 어떤 종파냐? 슬프다. 세다단 얘기지. 지금 사람들이 미혹된 지 이미 오래되었구나. 제 마음이 바로 참 부처님을 알지 못하고 제 성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한다.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 먼저 여러 성인들에게 이끌어내려
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제 마음을 보지 않는다.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지 마음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보라는 얘기지. 이건 뭐예요? 여기 해탈의 방법으로서 참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선. 그러니까 네, 지금 고려시대잖아. 고려시대 때 참선을 강조하는 것은 신라 때부터 등장 선종이잖아. 그건 고려시대 때니까 진울이지. 진울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뭘 강조하고? 도노. 그 다음 늘 확인해야 돼. 점수. 도노 점수. 그 다음 정. 해쌍수. 진울이죠. 그래서 무슨 종을 창시한다? 조계종을 창시하는 거예요. 관자 나와가지고 혹시 교광겸수다. 아싸. 그래서 뭐야? 의천이구나. 그래서 바로 찍었지. 몇 번을. 그래도 없네. 그죠? 야, 친절하게 선택지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관을 중시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보란 얘기죠. 해탈의 방법으로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이것이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신정권이에요. 문벌귀족 사회는 무슨 종? 천태종이었지. 의천의. 그리고 무신정권 때는 조계종이 크게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울이 무슨사 결사운동을 전개하면서 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방민 호응을 받고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하니까 기존의 천태종 교종계열의 승리와는 다르지 지금. 그래서 무신집권, 특히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관련 없는 것들이고. 네 번째 보면 권문세족의 대두이죠.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시기야? 원간석기 때.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는 불교는 타락하지. 원나라 불교 무슨 교가 들어오면서 라마교가 들어오면 티베트 불교예요. 이 시기는 원간석기 때니까 원간석기 원나라 불교 라마교가 들어왔고요. 형식적이고 타락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타락하죠. 미친듯이 무슨 모드로 바뀐다고요? 크레이지 모드로 전환돼요. 불교가. 그래서 보호라는 성녀가 등장해가지고 야 너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불교 개혁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어떻게 비판한다고? 불교를 미친듯이 타락한 거는 미친듯이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급진파 사대부들은 불교를 비판해요. 이후에 불시잡변도 안 되는.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등장할 때는 불교 타락이다. 3번에 법상종이 등장하죠. 이 법상종은 창시는 진표 스님이 법상종을 창시했는데 이거는 고려 전기 때 유행을 했죠. 고려 전기 때 보면 교종 5교 중에서 이 법상종하고 화엄종이 나란히 융성하고 있었어. 고려 전기 때. 교종 5개 중에서. 그래서 요거 2개 나란히 유행하고 있었고. 그 요거에 대한 반반은 요거지. 2개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상종에 대한 반발은 뭐야? 화엄종이에요. 2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5개 종파 중에서 2개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누가 통합시켜버린다고. 의천이 나와서 야 시끄럽고 입 닥치고 다 교종 다 모여 해서 통합하기 싫으면 손 들어봐. 의천은 왕자죠. 형이 숙종이에요. 왕자 프린스가 통합한다는데 거부할 승려 있어요? 다 죽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통합한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교종부터 통합해버립니다. 이 의천이고. 그러고 나서 교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해가지고 천태종을 창시하지. 그러니까 법상종에 대한 반발하면은 화엄종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고려 전기 때 11세기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리학 발달은 당연히 고려 성리학 발달이네. 그 다음에 언제?
성리학 발달은 조선 중기죠. 조선 16세기 때 성리학이 발달하지. 고려 말 때는 성리학이 실천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고려사회 개혁적인 성향으로 다가왔죠. 16세기 때 산인들이 집권하면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무슨 논쟁이 전개되고 이 기론 논쟁이 전개됐던 것이 16세기 때 성리학 발달이죠. 이게 교조화 절대화된 것은 조선 후기 가면 경신왕국 이후 때부터 서인 노론들이 성리학을 교조화시키죠. 대표적으로 교조화시켰던 인물은 누구? 송시열이 교조화시켜. 그러니까 16세기 때는 성리학 발달, 조선 후기 때는 성리학이 교조화 절대화. 그죠? 고려 말 때는 성리학 수용, 실천적 기능 강조.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유사한 체제로 편찬된 역사서. 나는 근자의 나의 처지도 생각지 않고 서투른 문장에 의지하여 세상에 흩어진 옛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야. 표, 봉기, 서, 세가, 열전, 도합 130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봉기, 세가 나왔으니까 무슨 체? 기존체. 그러면 1번, 2번 뭔지 모르겠고 그럼 3, 4번을 보면 될 거 아니야. 동구 통감은 뭐야? 당연히 무슨 통감, 실록, 절호 끝나면 다 편전체지. 상훈유사 무슨 체라고 배운 적 있어요? 그냥 유사체라 불러요. 이거. 유사체니까. 그러면 둘은 기존체 아니야. 그럼 1, 2번 중에 하나네. 찍으면 되지. 한서가 바로 대표적인 기존체입니다. 중국 역사서 중에 한서가 대표적인 기존체 사서가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4개 있지. 기존체. 고려 중기 때 무슨 사기? 삼국사기. 조선전기 때 고려사. 그 다음 조선 후기 때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종휘의 동사. 우리나라 사서는 기존체는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를 제외한 모르면 다 편전체야. 그냥 편차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연려실 기술은 무슨 본말체? 연려실 기술, 기사 본말체. 그죠? 동사 강목, 강목체. 그러니까 그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강목, 강목체. 연려실 기술, 기사 본말체. 나머지는 다 편전체고 요거 4개가 기존체고 중국 역사서는 한서, 한서가 대표적인 기존체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10번. 다음의 정치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나타난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 이들은 중국의 의리학파의 항맥을 계승하여 의리와 명분을 특히 중시했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불의로 간주하여 비판하였으며 15세기 후반에 주로 언관직에 진출하여 기성관료 집단과 대립, 항쟁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 사림이지. 사림. 15세기 후반 성종 시기에 3, 4 언관직에 진출하면서 그래서 성종 시기에 본격적으로 중앙정기에 등용됐던 인물이 사림들이에요. 누구를 비판하라고? 훈구를 견제하라고. 왜? 세조 왕위 찬탈 이후에 성장한 세력들이 훈구파들이야. 그래서 훈구가 너무 득세하니까 성종은 훈구 견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야에 있던 선비들 사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 시작되겠지. 성종 이후 때. 연산군 때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한다. 사화가 이제 터지겠죠. 이 세력이 바로 사림 세력이다. 민간신앙과 풍습은 음사라 단정해서 금지되었다. 온리 뭐야? 사림은 성략이 미쳤죠. 성략이 아닌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사탄인 거지. 그러니까 민간신앙 풍습 다 음사야. 사탄이야. 그래서 금지시키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뭐도 폐지시켰다. 소격서도 폐지시키죠. 대표적인 살인 인물 누구? 소격서 폐지는 조광조가 되잖아. 조광조. 그 다음 예학과 보학이 발달하고 종족관념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의 성향이 바로 명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학과 보학. 그래서 예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형벌적인 교화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야? 예를 통한 교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치를 강조해요. 예를 가지고 통치하자 이거지. 그래서 17세기 때는 무슨 시대?
예학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예학에 대한 폐단이 예송 논쟁으로까지 이어지죠. 그 상봉 몇 년이 보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죠. 죽일 듯이 싸워요. 이게 뭐야? 예에 관한 어떤 폐단해 보시면 돼. 남인과 누구의 대립이거나 서인의 대립, 그렇죠? 이게 예송 논쟁이었죠. 이게 예학을 강조했던 게 살림이고, 보학을 강조하면서 뭐가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야? 족보가 활발하게 편찬되었다. 조선 전기 후기. 그죠? 살림 세력들이 또 보학을 강조하면서 족보 편찬을 통해서 종종 내부의 종족 이 결속 강화, 다른 어떤 가족과의 이 우월 의식,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게 족보 편찬이죠. 성리학적 명문론을 강화시켰던 살림 세력의 성향이 되겠고요. 민중적인 촌락 공동체가 점차 유교적인 향락과 의식으로 대치되었다. 향락, 서원, 다 누구 세력 기반이다? 살림들의 세력 기반이죠. 그리고 또 서원도 마찬가지고 향락도 마찬가지고, 양반 서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완화되고 재능에 따라 관직에 중용되었다. 이 양반 서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완화된다는 그 자체가 살림 세력과는 거리가 멀죠. 살림은 오로지 명분이에요. 무조건 명분이다. 그래서 양반 서원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것은 어느 시기? 일단은 시기로 봤을 때는 조선 후기 때지.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서울차대법이 완화되면서 나타난 특징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직에 중용되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중인계층이잖아. 중인계층. 그죠? 근데 살림들은 거의 양반계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림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훈구와 살림의 성량 비교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15세기 훈구는 어디에 미쳤다고 말을 드시면 돼. 중앙집권,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미쳤고, 16세기 집권 세력인 살림은 성략에 미쳤다. 그래서 부국강병 중앙집권이니까 15세기 건축의 특징들도 성문, 성곽, 궁궐, 학교, 관아, 관청 같은 거 만들겠죠. 16세기 살인들은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서원이 필요했던 거지. 그 16세기 건축의 특징 서원. 그죠? 그래서 또 훈구파들의 문학적 경향은 뭘 중시했다? 시와 문장 두 글자로 사장중시. 그래서 외교 문서에 능했고 한문학 발달했다. 근데 살림 세력들은 문학적 경향 경학중시. 사장을 경시하고 경학을 중시합니다. 유교 경제만 열심히 읽어대니까 문학은 쇠퇴하고요. 문장력도 뒤처지죠. 그래서 이게 오로지 살림들은 사서 삼경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 명문론만 강조했죠. 한문학은 쇠퇴하고, 16세기 이후 때 문학의 특징은 살림의 테두리를 벗어난 문학, 여류 작가들의 문학, 유배 문학, 그렇죠? 정철의 가사 문학이죠. 이게 16세기 때 문학의 특징들입니다. 자, 15세기 때 과학기술 발달하죠. 왜? 부국강병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과학기술, 성리학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입니다. 훈구 세력들이. 민간신화 발달하죠. 도교 행사하죠. 뭘 만들었고? 소격서 설치했고, 하늘에 초제 올리고, 강화도 만연산 참성단에서 1월 성신에게 제사도 지내요. 이게 15세기였다면 16세기 때는 소격서 싹 다 폐지죠. 폐지됐다. 그래서 성량 비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 11번. 다음 글의 가, 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한 것. 가. 중엽 이후로는 능히 계승하지 못하여 안으로는 왕의 측근에 현혹되고 밖으로는 권간에게 제재를 받게 되었고, 강적이 서로 침략하여 난리를 일으켰으며, 가짜 성이 왕위를 도적함에 이르러서는 왕씨의 종사가 이미 혈통을 계승하지 못했다. 공양왕이 반정하였으나 마침내 혼미하고 나약해졌다. 고려 말대인데, 고려 말대 지금 왕씨 종사가 이미 혈통을 계승하지 못했죠. 가짜성이 왕위를 도적함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지. 그 가짜성이 누구? 우왕과 창왕.
신우, 신창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거지. 왕실의 성은 고려 왕의 성은 왕신데 신돈의 아들과 손자가 가짜 왕이 됐다 이거지. 가짜 성을 가지고 이들이 왕씨의 성을 가지고 그죠? 왕위를 계승했다. 그 이거 지금 고려 사회를 어떻게 돼? 비판하고 있고 고려는 이미 쫑났다 이거지. 그러면 요 관련된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이렇게 주장한 세력은 그렇죠. 고려 말때 4대부 중에서도 혁명파 4대부들이에요. 급진파 4대부, 정도전, 권근, 조준 같은 이런 혁명파 4대부들의 고려 후기 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는 이미 끝이 났다 이거지. 새로운 그래서 왕조를 세워야 된다. 무슨 혁명? 역성혁명이 되겠지. 우리나라에게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요. 오랑캐는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난의 외란이죠.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 많은 것도 황제 힘인지라 우리나라로서 먹고 숨쉬는 것조차 있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 외란 이후잖아요. 임난 이후니까 외란 이후 어떤 세력들이다. 서인들이지. 서인들의 친명배금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야? 전론이에요. 주전론. 되죠? 저 오랑캐들과 어떻게 하자고? 싸우자고. 얘들이 지금 뭘 요구해서 지금 그래서 군신관계 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없어져도 좋으니까. 그렇죠? 부모의 원수를 갚자는 얘기지. 부모는 명나라고 명의 원수를 갚자. 요것 때문에 뭐가 터질까요? 병자호란 터지죠. 그럼 한번 싸워볼까 해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형님이라 부렸죠. 군신관계 체결돼버리는 거야. 그럼 요거는 서인들의 친명배금적인 외교정책 전론에 해나가지. 그러면 가히 그런 살림세력의 존화주의적 사관을 살림세력의 존화주의는 몇 세기? 16세기 때 돼. 16세기 때. 그죠? 그 다음에 가히 그런 고려 말은 온건파 사대부의 견해 반영하고 있다. 무슨 파? 혁명파 사대부의 그걸 반영하고 있죠.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죠. 정몽주 같은 단신가 넣으면은 온건파 사대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버려. 백골이 증투대 너시라 있고 닌양한 이편다시 가시줄에 시라 이거. 근데 하여가 나오면 서태지 하여가 아니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단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따리 이방원에 지은 시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파 사대부를 얘기한다? 혁명파 사대부와 관련 깊어요. 그죠? 실을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나의 글은 광해군의 북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대변하고 있어요. 광해군의 북인 정권의 외교 정책은 중립 외교잖아요. 근데 이 서인들은 그 중립 외교를 비판하면서 광해군을 밀어내버리지. 무슨 반정을 일으켜버린다.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서인들이 집권하고 그러고 나서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정묘호란 터졌고 병자호란 터졌던 게 이 서인들의 명분론적인 외교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입장을 지지한 세력은 한때 북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렇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군신관계 체결돼 버렸는데 결국은 서인들에서 정묘호란 빵 터지고 형제관계 수립, 병자호란 빵 터지고 군신관계 수립. 그러니까 당시에 붕당 정치에서 서인 붕당이 집권하다가 남인들이 참여하는 공론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서인들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호란을 겪게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서인들은 집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남인들이 이제 공격하고 올 거야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청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효종 때 인조 다음으로 효종 때 무슨 론? 북벌론을 전개하죠. 대표적으로 송시열, 송중길, 이완. 그래서 이들이 북벌을 하기 위해서 오근영 중에 하나의 뭘 만들어낸다. 요 시기 때 어영청을 설치하죠. 하지만 얘들 북벌은 명분상의 북벌일 뿐이었다. 북벌하려면 어영청 설치했으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돼요. 근데 옆에서 남인들이 계속 군사력 증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송시현은 무슨 군사력 증가 이것만 하면 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분일 뿐이었다. 자기의 서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서인 정권 유지 수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뭡니까? 청을 적게 치면 팔아먹는 것이지요. 이거 뭐야? 북부는 청나라 정보다 다 자주적이다, 사대적이다. 4대 극치예요. 그죠? 아직까지도 누구에 대한 원수 갚아주자는 얘기죠. 결국은 명예에 대한 원수 갚자는 얘기지. 이건 4대를 잃는 4대가 없죠. 그래서 미친 인간들이에요. 4대 극치지. 이미 명나라 죽고 없어요 지금. 근데 서인들은 명나라를 영원한 오빠야로 생각하지. 우리 오빠의 원수 갚아주자. 죽은 우리 오빠의 원수 갚아주자. 계속 주구장창 외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효종이 죽죠. 그리고 예송론이 터집니다. 현종 시기부터. 효종 앞에 인조였고, 요 인조가 나이 40 넘어가 다 늙어 빠져가지고요. 10대 꽃띠 소년을 다시 빌어 맞아들이잖아. 세장가 들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그니까 빠가지. 그 자식 죽였잖아요. 소현세자를.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딱 하는, 둘째 아들이 뭐야. 새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새엄마가 완전히 자기 딸뻘이에요. 먼저 죽죠. 그러니까 인조의 기회비, 자의대비, 조대비에요. 아들을 위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될까? 이거 가지고 막 뒤때 싸우죠. 이후에. 효종 사후에 현종 시기 때. 이게 1차 때고. 효종비가 또 먼저 죽겠지. 왜? 시어머니가 나이가 아주 창창한데. 며느리가 더 나이가 많지요. 그래서 먼저 죽고 효종의 비가 사망했을 때 2차 예속 논쟁. 이거 가지고 논쟁 벌이지. 결국은 예속 논쟁 결과 1차 때는 서인이 우세했죠. 2차 때는 남인이 우세합니다. 그 결과 누가 집권한다고요? 남인이 집권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남인이 집권하니까 남인이 또 뭐 하는 거야? 북벌을 또 전개합니다. 그 남인의 북벌은 숙종 때 남인들의 북벌로는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한 북벌을 준비했던 거야. 이거는 북벌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 남인들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많이 증강시켜요. 남인들은. 문과 합격생들을 18,000 이상을 뽑아내죠. 그래서 대흥산성에서 막 군사훈련 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청나라가 정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저 북벌에 성공한다면 서인들은 재기불능이 되는 거예요. 남인들 북벌에 성공해버리면 쥐들은 뭐야 명목상 막 북벌 외쳤는데 그죠? 근데 남인들 진짜 북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북벌을 막아야 돼요. 서인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인 김석주가 숙종한테 가서 고변하죠. 남인들 뭐 한다고 지금 군사훈련을 빙자한 영모 꾸미고 있다고. 그래서 영모를 고변해가지고 결국은요 경신 대축출, 경신 황국이 터지게 됩니다. 남인들이 아작 나버리고 다시 서인들이 집권하는 계기. 그러면서 붕당이 변질돼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조선 후기 때의 대관계 변화 과정들이니까 외란과 호란으로 인한 대일, 대청관계 변화 과정들이 조선 후기의 대관계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몇 번 했어? 네? 대충 4번 답은 됐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거는 성종실록의 일부인데 이를 토대로 당시 사회 상황을 바르게 서술한 것을 했어요. 시간관 유순이 또 계하여 장계를 올려 이르기를 금년 전라도의 한발이 심했고 가뭄이죠. 가뭄이 심했는데 전주만이 풍년에 들었으니 이는 천방에 있었습니다. 경기 진위의 전평이 비요한 것으로서 일컬어짐도 천방으로서입니다. 그런데 내의 남쪽 또한 전답이 있어서 관계할 수 있는데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물을 끌지 않아 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뤄보건대 다른 지방에서도 천방을 만들 곳이 있을 것이고 유리도 또한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천방은 일종의 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수지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저수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 관계를 한다면 이런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 뭐야?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백성들을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농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성종실록이니까 15세기 아직까지 조선 뭐야? 전기 때가 되겠죠. 조선 전기 때. 그러면
역의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거 역과 관련된 깊은 얘기는 안 나와 있죠. 물론 성종 때 보면 역 부과 기준이 바뀌어요. 토지 8개를 기준으로 한 명씩 부과하고 1년 내 6일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긴 합니다만 여기서 역징발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살인과 훈구파의 대립으로 사화는 연산군 때부터 사화가 터지죠. 그리고 지배 세력이 농본주의 위민정책 추진했다. 지금 농사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는 말 되겠고. 기호학파와 주리론적 개혁사상의 주류였다. 기호 하면은 경기 충청 지역의 학파로서 이 기호학파는 누구? 이황이다. 이이다. 이이죠. 그러면 이이는 뭐? 주기론적이지. 그죠? 주기론적 개혁사상이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평균 점수가 73점. 최고 점수는 95점이에요. 95점. 하나, 둘, 셋, 넷. 아니네. 2명 있네. 조현 씨하고 이성현 씨하고. 상위 30% 80점, 상위 20% 85점. 그래서 주로 이제 사료는 조금 많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씩 물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는 기본이 강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디테일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문제 풀면서 조금씩 하면 되고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실수를 안 하죠. 자, 그 다음 1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학문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중시되고 있을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리는 무형이고 형태가 없다는 얘기지. 기는 형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형은 형 이상학이고 유형은 형 이하의 것인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통 기구. 이는 무의이고 기는 유의이므로 기는 바라고 리는 승 탄다. 이건 이황이지. 위에서는 이이 밑에서는 이황. 그래서 유형 유의하면서 무형 무의한 것은 그릇인 것은 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뭐야? 이와 기에 대한 것이 이기론이죠. 그러면 이 특성을 지닌 학문이니까 무슨 학문? 성리학이고, 그죠? 그러면 성리학이 중시되고 있을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조선 시대 때 성리학이 중시되죠. 특히 조선 중기 이후 때, 그죠? 16세기 이후 때 성리학이 훨씬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기론은 이기와 기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졌던 것이 16세기 이후 때다. 그러면 유불사상 일치설이 제기됐다. 해심이지. 해심은 유불일치설하면 고려 후기 때죠.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배경을 마련했던 것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입니다. 누구의 제자? 진울의 제자. 진울은 무슨 종을 창시했는데? 조계종을 창시했죠. 그래서 해심은 제2대 조계종 교주예요. 진울의 제자 해심. 해심에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옛날에는 그대 공의 문화에 있었지만 이제 공이 우리 절에 왔다 이거지. 그래서 뭐 나는 뭐 유가의 어쩌고저쩌고 공은 불가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유불일치설 주장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해심인데 그래서 조계종의 2대 교주가 바로 이 해심이에요. 사장보다 경학 강조했다. 누구? 사림. 사림 몇 세기? 16세기. 맞죠? 주자가래와 소학의 실정. 그쵸? 주자의 예법을 강조했던 게 성리학에 미쳤던 사림이고 그러니까 15세기 훈구파들은 뭘 강조했다고? 주례를 강조하지. 주나라 통치기범 주례는 15세기 때 주자가래는 16세기 이후 때. 근데 세종 때는 예외적으로 주자가래예요.
조선 15세기 세종 때는 주자 가래를 중시했어요. 세종 때는 풍수지리설로 인한 산속 문제 마찬가지 16세기 이후 때예요. 16세기 이후 때는 묘자리 소속 문제, 산속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16세기 이후 때 명당 자리에다가 자기 묘, 조상 묘를 쓰기 위해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4번. 다음 글에 담긴 성신과 맥락을 같이 했던 문화활동. 요 마찬가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서거정의 무슨 선? 동문선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글은 송원도 글도 아니요 또한 한당의 글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거죠. 중국 역대 글과 나란히 하여 천지 사이에 행하게 해야 합니다. 삼국시대 이래 사, 부, 시, 문 등 여러가지 문제를 수집하여 이 가운데 문장과 이치가 아주 바르고 교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취하여 분류하고 정리했다. 서거정의 동문선 15세기 어느 왕 때? 성종 때죠. 동구통감도 서거정이 만들었죠. 그 자주적인 거지. 이 정신은 자주적인 맥락이지. 같이 했던 문화활동이 15세기 때 문화활동 골라주면 자주적인 거만 골라주면 돼. 자주적인 거. 설청은 화왕계에서 국왕에게 유교정치 이념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설청은 화왕계는 당시에 신문왕 때 지어바친 글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왕권의 전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지요. 그 다음 최충원의 낭랑비에서 유불도사상의 일치도 마찬가지요. 자주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멀고 김부식은 삼국사기는 보수적이다 그랬죠. 또는 사대적이고 반대죠. 이유부 동명왕편이 뭐야? 자주적인 거지. 고려 후기 무신 집권기 때죠. 이와 더불어서 같이 같은 시기 때 각훈의 무슨 고승전 해동 고승전 같은 시기고 그리고 고려 이후 때 무신 집권기 이후에 원간석기 때는 그렇죠. 이란의 삼국유사 바다 동쪽의 고승에 대한 우리 삼국시대 승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간석기 때는 이란의 삼국유사 당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승휴 제왕운기 마찬가지 당군 이야기. 이것도 다 자주적인 거야. 자주적인 거. 15세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15번. 다음에서 강조된 사상이 조선 후기에 영향을 준 사례에 해당하는 것. 성리학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충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직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명문론을 내세워 누구나 그 직분이나 신분에 있어서 분에 넘치는 행동은 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고 따라서 지배계층의 정통성과 봉건적인 신분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명문론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성리학적 명문론이 조선 후기에 영향을 준 사례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종법적 가족질서 이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북벌론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명분론이라고 그랬죠. 그쵸? 명분의 극치죠. 4대 극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벌론 전개와 관련 깊은 게 명분론이 되겠죠. 박지환의 양반전, 허균의 홍길동전, 양반전 한문소설, 홍길동전 한글소설 이거 둘 다는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달과 관련 깊죠. 오히려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어떻게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명분이 아니죠. 좀 실리에 가까워. 조선기 실학사상도 등장하면서 산속 문제 하면은 이거는 명분보다는 그냥 그쵸 16세기 때 살림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이거는 풍수지리설과 관련 깊은 거예요. 그래서 북벌론 전개가 명분론.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번. 조선 후기에 다음과 같은 정치 형태가 전개된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 왕위 계승 문제가 정쟁의 초점이 되었고 일부 벌렬 가문이죠. 밑줄 권력을 독점해. 무슨 정치? 세도 정치기 때가 되겠네. 그래서 지배층 사이에서는 공론에 의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현저했다. 세도 정치기가 전개된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거 됐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공존관계가 무너졌다. 자, 세대 정치 앞쪽에 보면 무슨 정치가 있었고 탕평 정치가 있었고 그 앞쪽에는 황국이 있었죠. 황국.
이 경신왕국을 기점으로 황국을 경험해서 붕당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변질되죠. 그러면서 일당 전제와 추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일당 전제와 추세, 즉 붕당의 폐단을 억누르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때 무슨 정책? 탕평정치 시행했거든요. 영조 시기의 탕평정치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의 폐단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자발적인 탕평이라보다는 타율적인 탕평에 가까웠고요. 정조는 더 엄중한 탕평책을 하죠. 붕당 옥허를 가려서 줄론 탕평을 해버립니다. 근데 정조가 죽잖아요. 그리고 순조가 왕에 오르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그리고 결국은요, 세도 정치기 때 소수의 권력을 잡은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들이 벌렬 가문이란 말이야. 그럼 이들은 지방에 경량, 수도에 있는 얘들하고 지방에 있는 양반들, 경량의 연계가 어떻게 될까? 단절돼 버립니다. 사회 통합에 실패하죠. 그것은 곧 이미 뭐다? 공정관계가 무너졌다. 즉 붕당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시기까지 붕당이 전개됐더라면, 그렇죠? 여전히 붕당 정치가 전개됐을 것인데 이미 붕당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특정한 소수의 권력을 잡은 가문이 독점을 해버리는 거야. 이때는 뭐 당이 없는 거죠. 당이 없고 오로지 가문만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세도 정치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앞쪽에 거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세도 정치 앞쪽에 거. 그 다음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향촌 사회까지 정착되었다. 이게 세도 정치잖아요. 세도 정치 성리학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향촌 사회까지 정착되었다는 것은 그건 향촌 사회에서 이 사족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의미예요. 성리학적 가치관은 결국은 이것이 향촌 사회까지 정착됐다는 얘기는 향촌 사회에서 양반 계층의 양반 세력의 어떤 사족들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세도 정치 기때 보면 그 시기 때 보면 매간매제의 성향하고 오히려 관권이 강화되면서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은 지배력을 어떻게 돼?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이 등장하고 그리고 잔반이나 향반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계층으로 포섭되지 못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향촌 사회까지 정착되었다면 이거는 세도 정치의 배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몰락해야 되지. 양반층이 몰락하면은 이러한 세도 정치 특정한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왜? 지방에 몰락한 양반들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향촌 사회까지 성리학적 가치관이 정착된다는 얘기는 양반의 향촌 사회에서 양반의 어떤 힘이 권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소수의 권력이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지방의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근데 지금 지방 향촌 사회에서 양반은 완전히 상실됐죠.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럼 이거는 배경이 아니죠. 반대로 설명돼야 됩니다.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 지방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 깊숙이 침투됐다는 얘기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얘기지.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통해서 상업적 이익이 어떻게 돼? 증가돼요. 그러면 막대한 상업적 이익 혼자 먹으려고 해? 나눠 먹으려고 해? 혼자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터진 거야? 황국이 터졌다고. 그게 경신왕국의 경제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일당 전자추사 나타났고 결국 그 이후에 무슨 정치로 이어졌다?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매간매직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농민들이 두레나 총계 등을 중심으로 자체 결속력을 강화해 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해 갔다. 이건 뭐다? 자, 농민들이 공동체 조직이 조선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이것도 지방에서 지방 사족들로부터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지. 농민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뭐야? 의식도 성장해 가고 향촌 사회에서 양반 세력은 약화되어 가니까, 그죠? 특정한 권력이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대 정치가 전개된 배경, 왕위계승 문제의 정쟁의 초점 이런 것들의 배경들은 1번, 3번, 4번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향촌사회까지 정착을 했다는 것은 양반은 사족의 어떤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사족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중앙의 경향과 연계가 단절될 리가 없지요. 근데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의 권력을 잡은 권력 가문만이 독점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지방의 향촌사회에서 사족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양반의 지위는 권위는 약화됐다는 거고 오히려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도 정치 전반적인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상당히 정답률이 그렇죠? 떨어졌죠. 그 다음 17번 독립협회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보고 알 수 있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냈습니다. 민중대회 만민공동의 의회 설립운동 그 다음에 뭐 전국 각지의 지회 설치 그래서 독립협회 중심인물은 농민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인물은 농민층은 아니죠.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리고 주로 도시에 있는 시민층들이 많이 합세를 해요. 이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가 서울에서 열렸잖아. 그래서 도시의 주로 시민층들이라든지 진보적 지식인들 중심이죠. 농민층이 주도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농민층이 중심이 됐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만민공동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독립협회 해산된 이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도 계속적으로 발행이 됐다가 1899년 결국은 없어지죠. 그 다음 독립협회 활동에 의해서 민중의 의식은 향상된 건 맞죠. 그리고 평등의식도 많이 확산됐고요. 그래서 높고 낮음의 어떤 의식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독립협회 활동 내용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론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독립협회는 언론보다는요 주로 이 집회를 통해서 민중 집회를 통해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18번 구한말이 일어났던 사실들인데 이를 가장 종합적으로 서술한 거죠. 대동상회 장통회사 이거 뭐 중개상들 객주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객주가 만든 상회사지. 대한직조공장 종로직조사 한성은행 천은행 우리 민족자본에서 만든 은행들이죠. 조선 유기공업 설립 결국은 일제의 경제 침탈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 여기에 경제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진 은행과 회사들이죠. 여기에 저항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죠. 근대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구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2번에 보시면 근대적 상업 자본이 형성되어 갔다 그러죠. 형성되어 가지는 못했죠. 결국은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일본에서 다 병합돼 버리죠. 그래서 건설하려 한 거지. 자본주의 근대 경제를. 왜?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서 가지고.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9번 어느 논문 가운데 일부분인데 필자가 이 글을 다음에 언급할 수 있는 추정되는 단체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선 상당수의 민족주의자들이 개량주의 노선을 선회한다. 이게 타협적인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민족운동 대열에 탈락하게 되었고 반면에 새롭게 대도한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은 노동, 농민, 대중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간 결과 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제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 만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들은 정오해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후에 있었던 거 조선국권 회복단은 1910년대지. 그죠? 1910년대. 1912년경이죠. 독립유공화 1912년이고 조선국권 회복단은 그게 1910년대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 신간회는 27년이죠. 그 다음 근후회 자매단체죠. 청구학회는 조선사 편수회에 더불어서 식민사관을 만들어냈던 단체예요. 청구학회는 식민사관과 관련된 단체. 그래서 니언 디것이 바로 20년대
좌우 합작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번 다음 자료와 관련이 없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건립한 독립국가 정부가 이미 존재했음을 다시 선언하고 5천년의 주권과 3천만 주권을 진취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탁치 세력을 배격한다. 밑줄 신탁통치 반대죠. 일어나자 동포여 살았느냐 살아서 노예가 되느냐 보다 죽어서 조국을 방어하려라. 탁치 세력에 배격한다. 반탁 운동이 되겠네요. 이러한 유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때문이었고 신탁 통치 결정 우리 민족에는 모욕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식민 통치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좌우 모두 반탁 운동이 전개됐어요. 그러다가 이 원안이 공개되면서 조선공산당은 뭡니까?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내용을 지지. 그러면서 좌우 다시 대립이 격화되죠.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혐의 대상으로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단체만 참여시 공동 합의했다? 합의하지 못했죠. 결국은 이 단체 선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의 무슨 반응 나오고 정업반응 나오고 그러고 나서 여운형과 김규신 등이 좌우 합작위원회 만들어서 7원칙 발표하고 되죠. 그러고 나서 미군정이 그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을 하고 하지만 미소냉전이 강화되고 무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 버리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다 상정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남북한 분단으로 이어졌던 것이 신탁통치 이후의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마지막이죠. 두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 몇 회나 남았는데? 7, 8회? 그 두 번 남았잖아. 두 회 분량 남았네. 그 다음 달부터는 실시간 모강이죠. 시험 치고 풀이하고 시험 치고 풀이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달. 네,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자, 오늘 밤늦게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